부러진 건가? 들어오고 계신 건가요? 이게 지금 제가 작업 안녕 라온이 차 안에서 나오는 차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오늘 이제 원래 작업실에서 항상 얼굴이 나오는 브이앱을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보이스 온이 확인하니까 되게 이상하다. 보고 싶었다. 저도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보기 좋다. 그래요? 잘 지내는 것 같아요? 레이즈 못 봐서 잘 못 보고 못 지내고 있어요. 글라스 데코 하나 들을게. 저 오늘 글라스 데코 하나 했어요. 그 어제 그 하면이랑 도진이가 방송하다 그 남은 글라스 데코가 있어서 오늘 이제 한번 해봤는데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목소리가 좋다고 되게 자기소개에다가 목소리 데코 목소리 좋다라는 칭찬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다들 약간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쵸? 글라스 데코 귀여워요? 왜 귀여워요? 저 되게 잘 애들 잘하더라고요. 저도 해봤는데 저 되게 못했어요. 글라스 데코로 그 내부에 있는 고양이 같은 거에 했어요. 그 분홍색 꼬리를 가진 하얀색 흰 고양이, 삼색 고양이 했어요. 지금 10시인데 뭐 먹어요? 저 하리보 먹어요. 돼지 고양이 아니야? 왜 돼지 고양이에요? 글라스 데코 고양이 그렸어. 오, 완성작 보여줘요. 오케이. 규현인가? 뭐가요? 하리보 맛있겠다. 맛있어요. 동혁이 먹지 마세요. 이게 왜 동혁이죠? 글라스 됐고요. 건이 잘하고 건이랑 하민이가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먹어야 제가 여러분한테 갖다 주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진우 녹음이 끝나서 진우 녹음 한 거 마무리 작업하고 진우 녹음본 이제 들려드려야 되니까 그 마무리 작업하고 그러니까요. 하민이가 진짜 손재주가 좋아요. 저는 진짜 약간 되게 손재주가 없거든요. 손이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야무지다라 그래야 되나? 손이 좀 야무지지 못해갖고 희미하거든요. 라온이는 얼굴 재주. 그거에도 딱히 저는 열심히 하는 것에 재주가 있습니다. 옆에서 누가 숨 쉬나? 왜 자꾸 숨소리에 대한 얘기를 하죠? 아,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아무도 저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뭔 자꾸 숨소리예요? 뭐야 이거? 뭐야? 뭔데? 안돼 안돼. 아 안되겠다. 노래 틀어야겠다. 안돼. 무서워. 이상한 뭐야 무서운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럴 땐 틀 노래가 없네. 이제 오늘은 사전에 이제 공지되었던 것처럼 오늘은 이제 잠시만요.
저 뭐 좀 여쭤보고 올게요. 왜 웃겨? 아무도 없어요. 진짜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뭐야? 진짜 뭐예요? 안 돼. 안 돼요. 이게 지금 제가 더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선물 받은 뭐라 그래야 되지? 어떤 작가의 그 작품이 하나 있어요. 그림 말고. 네, 그림 말고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약간 천재질로 된 포스터?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걸 좀 받았는데 어떤 작가님 거를 선물을 받았는데 그게 조금 이제 조금 무서울 수도 있는 진짜 이러면 안 될 텐데 이거 진짜 이거 레이즈도 보면 무서워할 텐데 어쨌든 그 작품을 지금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달아놨는데 벽에다가 그게 조금 무서우면 무서울 수도 있는 그림이라서 지금 나한테 이러면 제가 진짜 무서워할 수도 있어요. 눈 돌아간다. 이거 사람인 건 어떻게 알았어요? 이러다 제 얼굴 보여줄 듯. 에이. 연수 씨는 혼자 있어? 아 멤버들이랑 같이 있죠. 겁쟁이. 거의 많진 않은데. 어쨌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라온의 라온의 책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어느덧 두 번째 책장을 한번 넘겨볼 차례예요. 이제 오늘 제가 읽을 책은 초코콘 못되는 걸로 해주세요. 어쨌든 초코콘님이 추천해주신 천국에서 만난 다섯 사람이라는 책입니다. 미치 앨범의 장편 소설이고요. 네, 공경희 작가님이 옮겨주셨네요. 한번 이제 들어가기 이전에 앞서서 원래는 이 책을 읽을 때 내가 제일 좋았던 부분을 읽을까 아니면 어디부터 읽어야 되나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레이즈가 미리 알려줘야 책을 사서 같이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중간부터 읽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같이 읽어가는 게 레이즈가 또 이 방송 이후에 이 책을 읽는데 더 뭔가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부터 같이 읽기로 했어요. 어때요? 좋아요. 네, 좋아요. 되게 어색하다. 할 때만 느끼는 되게 어색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마지막은 시작이기도 하다. 모든 마지막은 시작이기도 하다. 여러 해 전 이 책의 첫 대목에 그렇게 썼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 될 줄은 정말 몰랐다. 천국에서 만난 다섯 사람이 한국에서 재출간되어 정말 기분이 좋다. 이 책이 내 작가 생활의 이정표였을 뿐만 아니라 바로 한국의 독자들이 그 이정표를 세우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한 가지 일의 마지막이 다른 일의 시작일 수 있음을 정말로 증명해준 것이다.
그보다 6년 전에 나는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간단한 회고록을 썼다. 이것도 읽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죽어가는 노은사와 함께 보낸 시간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오직 그의 병원 치료비를 대려는 목적으로 쓴 책이었다. 그래서 그 책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런데 책은 출간되자마자 상상할 수 없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50개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 수천만 명의 독자들에게 찾아갔다. 네, 읽어요. 읽을 거예요. 일단 어떤 배경으로 썼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갑자기 나는 인생의 축복과 짐을 동시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작은 책이 전 세계의 호응을 받는다는 사실이 전율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뭘 할 것이냐는 문제와 정면으로 마주한 것이다. 이전까지 내가 쓴 글은 보도나 기사 같은 실화였다. 하지만 이제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보다 강력한 실화는 없었다. 어떤 실존 인물도 모리 교수가 들이운 커다란 그림자와는 비교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소설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위험한 시도라는 말을 들었다. 하지 말아요 란 말도 들었다. 그도 그럴 것이 많은 소설가들이 창자의 벼랑 끝에 매달린 채 옴짝달짝 못하기 때문이다. 조금 속도를 올리도록 할게요. 프롤로그는 작가의 말은. 하지만 나는 고집스럽게 밀고 나갔다. 아마도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책을 써야 한다고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허구이고 마법 같고 심지어 동화 같기도 하지만 천국에서 만난 5사람은 실존하던 인물로부터 영감을 받은 작품이다. 그는 바로 나의 삼촌 에디 바이치먼이다. 에디 삼촌은 이 책의 주인공처럼 제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였다. 그는 투박한 노동자였는데 가장 서글픈 것은 항상 자신을 하잘것없는 존재로 치부했다는 사실이다. 내가 첫 소설 쓰기라는 험난한 판에 뛰어든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다. 나는 세상에 하찮은 존재라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데 매달렸다. 사랑하는 삼촌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그러지 못했지만 아마도 지금 어디에 있든 그곳에서는 그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천국이라는 무대를 만들었다. 그곳에서는 내 삼촌 같은 이들의 인생이 서로 연결되며 어떤 일들이든 반드시 결과를 낳는다. 그곳의 모든 영혼은 서로 맞닿아 있고 때때로 세상과 연결된다. 에디가 소설 속에서 만난 인물들은 우리가 그런 여정에서 만날 법한 이들이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알거나 사랑했던 사람들이고 또 어떤 이들은 완전한 이방인들이다. 에디가 지상에서의 삶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것은 뒤늦은 선물과도 같다. 그가 이곳에 있을 때는 줄 수 없었다. 그 대신 이 선물은 한국의 모든 독자들과 함께 나눈다. 한국은 내게 항상 특별한 존재로 남아있다. 미국을 제외하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출간 첫 번째 나라이고 그래서 한국에서 내 책이 호응을 받는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커다란 의미를 안겨준다. 에디 삼촌은 평생토록 외국에 딱 한 번 가봤는데 바로 참전 때문이었다. 그가 영감을 준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손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들과 연결되어 있는지 분명히 보여준다. 물론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이들과 연결될지 모른다는 사실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의 독자들에게 사랑이 넘치는 경의를 보낸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나누게 해주어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0년 1월의 어느 날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미치 앨범이.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제 프롤로그를 들어갈 건데요. 오늘부터는 한 30분에서 한 40분까지는 책에 조금 더 많이 치중해서 책을 함께 읽고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에는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느낀 점 등등을 레이즈랑 소통하면서 나누려고 해요. 그게 레이즈랑 더 소통도 잘 할 수 있고 그리고 책도 잘 읽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이제 도진이 그 라디오를 들으면서 느낀 건데 원래 처음에는 왜 보이스 원리로 왜 해야지? 그래도 얼굴을 보여주고 팬분들이랑 소통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집중도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다른 걸 하면서 들을 수 있다는 게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레이즈도 그냥 뭐 책을 읽으면서 들어도 되고 아니면
본인이 해야 될 공부나 본인이 해야 될 일이나 아니면 뭐 TV를 보면서 봐도 되니까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프롤로그부터 읽기 시작해 볼게요. 갑니다. 끝이면서 시작인 이야기. 이 이야기는 에디라는 사람이 햇빛 속에서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서부터 시작된다. 죽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이상할지도 모르겠다. 그렇다. 죽음이란 끝이다. 하지만 끝에서 시작하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나? 모든 마지막은 시작이기도 하다. 다만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 에디는 인생의 마지막 시작을 바닷가에 있는 작은 놀이공원 루비 가든에서 보냈다. 공원에는 흔한 볼거리들과 널판지들을 갈아 만든 나무 산책로, 페리스 회전 바퀴, 롤러코스터, 범퍼카 매점 등이 있었다. 잠시만요. 또 물총으로 광대에 입에 대고 쏘는 놀거리도 있었고 프레디 나카라는 새로운 놀이기구도 있었다. 이 이야기는 바로 놀이기구에서 시작된다. 죽을 당시 에디는 땅딸막한 백발의 할아버지였다. 목은 짧은 데다 가슴은 맥주통처럼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었으며 팔은 굵고 오른쪽 어깨에는 빛바랜 문신이 있었다. 호. 다리는 가는 데다 혈관이 툭툭 붉어져 보였고 전장에서 다치는 왼쪽 무릎은 관절염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했다. 넓적한 얼굴은 햇빛에 그을렸고 약간 튀어나온 아래턱과 휘끗휘끗한 구렛나루 탓에 실제보다 고집스러운 인상을 풍겼다. 그는 왼쪽 귀에 담배를 끼우고 허리띠에는 열쇠를 매달고 다녔다. 고무창이 달린 구두와 낡은 모자 그리고 양갈색 유니폼 셔츠는 그가 놀이공원의 정비공임을 한 번에 말해주었다. 에디는 놀이공원의 정비를 책임지고 있었다. 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다. 그는 매일 오후 놀이공원을 돌면서 기구를 점검했다. 문어다리부터 하늘을 나는 양탄자까지 부서진 곳은 없는지, 헐거워진 나사는 없는지, 달아버린 바퀴는 없는지 살폈다. 가끔 그가 걸음을 멈추고 기구를 빤히 쳐다보고 있으면 지나던 사람들은 시설물에 이상이 있는 거라고 짐작했다. 하지만 에디는 기계 소리를 듣고 있을 뿐이었다. 오랜 세월 일을 하다 보니 고장이 나면 소리로 알아차릴 수 있었다. 덜컹덜컹, 타당. 그날 에디는 매일 하는 것처럼 루비 가든을 돌고 있었다. 그의 옆으로 노부부가 지나갔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해야 되나? 쉽지 않네. 노부부로 해보겠습니다. 노부부지. 잠깐만, 에디는 참전용. 그냥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가 모자를 살짝 건드리면서 인사했다. 노부부도 가볍게 목례했다. 입장객들은 다들 에디를 알고 있었다. 자주 오는 사람들이라면 특히 더 그랬다. 루비 가든 하면 에디의 얼굴이 떠오를 정도로 그는 잘 알려진 사람이었다. 작업복 상의 가슴팍에는 정비라는 글자 위에 에디라고 적힌 명찰이 붙어 있었다. 때때로 입장객들이 안녕하세요 에드 메인트넌스 씨? 라고 농담을 걸었다. 그러네. 목소리 연기한다고 했구나. 해보겠습니다. 에디에게는 하나도 재미가 없었지만 그날은 에디의 생일이었다. 83번째 생일. 지난주 의사는 그에게 대상포진이 있다고 말했다. 대상포진? 의사는 수포와 함께 신경통이 따르는 병이라고 쉽게 설명하려 했지만 에디는 여전히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어려웠다. 에디에게도 회적 목마를 한 팔에 하나씩 들고 나르던 건강한 시절이 있었다. 아주 오래전이긴 했지만. 에디 할아버지! 저랑 타요! 에디 할아버지! 저랑 타요! 에디는 아이들이 몰려있는 롤러코스터 줄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놀이기구에 시승해서 브레이크와 운전대가 튼튼한지 확인하곤 했다. 그날은 유령 열차라는 롤러코스터에 시승할 차례였다. 에디를 아는 아이들은 모두들 자기와 함께 타자고 졸라댔다. 아이들은
에디를 좋아했다. 에디의 아래턱은 돌고래처럼 툭 튀어나와서 늘 빙그레 웃고 있는 것 같았고 그런 에디를 보면 누구든 금세 마음이 풀어졌다. 아이들은 시린 손이 불가로 모이듯 그를 잡아당기고 다리에 매달렸다. 가끔 그의 열쇠를 갖고 놀기도 했다. 그럼 에디는 묵묵히 신음만 내뱉을 뿐이었다. 에디가 두 남자애의 야구 모자를 툭툭 쳤다. 신이는 아이들은 기구로 달려가 자리에 올라탔다. 에디는 직원에게 지팡이를 맡기고 천천히 아이들 사이에 앉았다. 출발! 출발! 한 아이가 소리치자 다른 아이가 에디의 팔을 제 어깨에 걸렀다. 에디는 무릎 안전판을 내렸다. 곧이어 열차가 칙칙 칙칙 소리를 내며 위로 오르기 시작했다. 에디 역시 그 아이들과 같은 시절이 있었다. 어릴 적 그는 바로 이곳 선창가에서 자랐는데 한 번은 동네 싸움에 끼어들게 되었다. 피트킨가에 사는 아이들 5명이 에디의 형을 구석으로 몰아놓고 때리려 했다. 에디는 한 블록 떨어진 계단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고 있다가 형 조의 비명소리를 들었다. 그는 얼른 골목으로 달려가서 쓰레기통 뚜껑을 들고 달려들었고 결국 패거리 중 둘은 병원 신세를 졌다. 그 후 조는 여러 달 동안 말을 걸지 않았다. 그가 형인데도 나서서 싸운 사람이 동생 에디였다는 사실이 창피했던 것이다. 또 타도 돼요, 할아버지? 제발요. 유령열차가 플랫폼에 멎자 타고 있던 아이들이 소리를 질렀다. 에디는 말없이 안전판을 올리고 아이들에게 막대사탕 하나씩을 주었다. 그는 기대어 놓았던 지팡이를 다시 들고 절뚝거리며 몸을 돌렸다. 정비실로 돌아가서 찌는 듯한 한여름 더위를 식히려는 생각이었다. 더 시원한 곳도 있겠지만 그는 늘 하던 대로 움직였다. 정비실 직원 도밍게즈는 솔벤트 통 옆에서 바퀴에 기름을 닦고 있었다. 키가 크고 광대뼈가 튀어나온 그는 에디를 보고 인사를 했다. 에디 어서 오세요. 수고하는군. 에디도 인사했다. 정비실은 천장이 낮아 어둡고 답답했으며 늘 톱밥 냄새가 풍겼다. 벽에는 각종 드릴, 톱, 망치가 걸려 있었고 놀이시설에서 나온 부품이 사방에 널려 있었다. 압축기, 엔진벨트, 전구, 기구에서 떨어진 해적 버리통. 한쪽 벽에는 목과 나사가 든 커피 깡통들이 있었고 다른 쪽 벽에는 기름 튜브가 쌓여 있었다. 에디는 트랙에 기름칠을 할 때마다 설거지할 머리만 있으면 정비일은 너끈히 할 수 있다고 말하곤 했다. 설거지랑 다른 점은 일을 할수록 몸이 말끔해지지 않고 더러워지는 것뿐이었다. 에디는 그런 일들을 했다. 기름칠을 하고 브레이크를 조정하고 볼트를 조이고 전기 제어판을 점검했다. 이곳을 떠나 새 일을 찾고 다른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적도 많았다. 하지만 전쟁이 터졌고 계획은 숲으로 돌아갔다. 시간이 흐르자 어쩔 수 없이 기름에 묻은 헐렁한 바지를 입은 자신의 모습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자신의 모습이고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 터였다. 늘 힘들어간 웃음소리가 터지고 소시지 굽는 냄새가 나는 곳에서 흙 묻은 구두를 신은 채 살아갈 것이다. 아버지의 셔츠 명절에도 붙어 있었던 것처럼 에디는 정비 반장이었다. 물론 어린이들에게는 놀이공원 할아버지이기도 했다. 반장님, 생일 축하합니다. 다 들었어요. 도밍게즈가 생일 축하 문자를 전하자 에디가 머리를 긁적였다. 파티 같은 건 안 하시나요? 에디는 어이없다는 듯 도밍게즈를 쳐다봤다. 반장님, 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휴가예요. 멕시코에 간답니다. 에디가 고개를 끄덕이자 도밍게즈는 춤추듯 몸을 흔들며 말했다. 테레사랑요. 가족 모두 만날 거예요. 파티를 열려고요. 에디가 빤히 쳐다보자 그가 물었다. 가보셨어요? 어딜? 멕시코요. 에디는 숨을 길게 내쉬며 대꾸했다. 이봐, 난 총 들고 싸우러 간데 빼곤 아무 데도 안 가봤다고. 에디는 손을 씻으러 가는 도밍게즈를 지켜봤다. 그는 잠깐 생각하더니 주머니에서 $20짜리 지폐 2장을 꺼내 도밍게즈에게 내밀었다. 자네 부인에게 뭘 좀 사다 줘.
이런. 정말요? 에디는 부하 직원의 손에 돈을 쥐어주고는 창고 쪽으로 걸어갔다. 몇 년 전 그는 창고 바닥에 낚싯구멍을 뚫어 놓았다. 에디는 구멍을 덮은 플라스틱 뚜껑을 열고 바다 아래 24m 깊이에 드리운 나일론 줄을 당겼다. 낚싯줄 끝에는 여전히 소시지가 매달려 있었다. 도민개지가 소리쳤다. 뭐가 물렸어요? 고기가 물렸으면 말해주세요. 에디는 도민개지가 낙천적인데 놀랐다. 낚싯줄에 물고기가 걸린 적이 한 번도 없는데도 저렇게 태연히 묻다니. 언젠간 넙치가 걸릴 거예요. 그래. 쉽지 않네. 에디는 우물쭈물 대답했다. 하지만 그는 넙치가 걸려도 그 작은 구멍으로는 물고기를 빼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에디는 정비실을 나와 나무 산책로를 따라서 남쪽 끝으로 갔다. 매점 아가씨는 장사가 잘 안 되는지 카운터에 팔꿈치를 대고 풍선껌을 씹고 있었다. 예전에는 여름만 되면 사람들이 루비가든에 모여들었다. 루비가든은 코끼리가 있고 불꽃놀이를 하고 댄스 경연대회가 펼쳐지는 곳이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바닷가에 있는 작은 놀이공원에는 오지 않았다. 대신 $75나 내는 테마파크에 가서 털옷을 입은 갖가지 캐릭터와 함께 사진을 찍었다. 에디는 다리를 절뚝이며 범퍼카 앞을 지나갔다. 그런데 10대 아이들이 난간 위로 몸을 쑥 내밀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잠깐만요. 불이 필요할 것 같아. 눈 나빠지겠어. 이런. 갈게요. 화이팅. 이런. 내가 참견할 수밖에 없군. 에디는 지팡이로 난간을 내리치면서 호통을 쳤다. 내려와라 이놈들. 난간은 위험하다. 오. 10대 아이들이 에디를 노려봤다. 요즘 10대 무섭다고. 무서운 할아버지 이렇게 노려보면 안 되는데. 범퍼카의 기둥이 휘휘 소리를 내며 돌았다. 어서! 위험하다고! 10대 아이들은 에디가 소리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낄낄대며 쳐다봤다. 무서워. 머리를 오렌지색으로 물들인 아이가 콧방귀를 끼더니 난간을 넘었다. 우와.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놈들아! 내 말이 우습냐? 어서 빨리 내려오지 못해. 빨리 읽어야겠어요. 궁금해요 지금. 에디가 지팡이로 난간을 어찌나 세게 내리쳤는지 난간이 두동강 날 지경이었다. 10대 아이들은 달아나 버렸다. 에디가 군인이었다는 얘기도 있었다. 그러나 에디는 단지 일개 병사였을 뿐 직업군이었던 적이 없었다. 그는 전쟁에 참전했고 용감하게 싸워서 훈장을 받았다. 그런데 에디가 다리를 절개된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소문도 나돌았다. 제대하기 전 같은 편 병사와 싸움이 붙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다. 상대 병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다. 물론 묻는 사람도 없었다. 에디는 털썩한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짧은 팔은 묽게 지느러미처럼 가슴에 모았다. 다리가 햇볕에 그을려 벌겠는데 왼쪽 무릎에는 아직도 흉터가 남아있었다. 사실 에디의 몸에는 싸움에서 살아남은 흔적이 여럿 있었다. 기계를 다루다 입은 골절상 때문에 손가락은 흉하게 굽었고 술집 싸움판에 휘말려 코뼈가 부러지기도 했다. 우와, 한때는 꽤 잘생긴 얼굴이었는데. 에디는 고단해 보였다. 이곳은 그가 루비 가든에서 늘 오던 곳이다. 잭 래빗 라이드 뒤쪽 자리 1980년대에는 썬더볼트가 있었고 1970년대에는 뱀장어 타기, 1960년대에는 막대사탕 끄네, 1950년대에는 암흑 탐험이 있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스타더스트 밴드쉘, 작은 밴드가 연주하던 조개 모양의 무대, 앞에는 관객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곳이 마련돼 있던 그곳이 있었다. 에디가 마거릿을 만난 것도 여기였다. 누구나 진정한 사랑을 만난 순간의 스냅사진 같은 장면을 간직한다. 에디에게는 폭풍우가 지나간 훈훈한 9월밤이 바로 그날이었다. 나무 산책로가 물에 젖어 푹신했다. 마거릿은 노란색 면 원피스를 입고 분홍색 베레모를 쓰고 있었다. 에디는 너무나 긴장한 나머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키다리 드림리아 에버글레이즈 오케스트라 연주에 맞춰 춤을 추었고 에디는 그녀에게 레모네이드를 사다 주었다. 마거릿은 부모님이 화를 내시기 전에 집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걸어가면서도 다시 뒤를 돌아보고 손을 흔들었다. 에디는 그 순간을 담은 스냅 사진을 평생 간직했다. 마거릿을 생각할 때마다 그때의 모습이 눈에 선했다. 어깨 너머로 손을 흔드는 모습, 검은색 머리카락이 눈을 덮은 모습. 그럴 때마다 예전에 똑같은 사랑이 샘솟았다. 그날 밤 에디는 집에 와서 형을 깨운 뒤 결혼한 여자를 만났다고 자랑했다. 잠 좀 자자 에디. 형이 투덜댔다. 철썩. 해변에서 파도가 부서졌다. 보고 싶지 않은 뭔가가 기침과 함께 터져나왔다. 그는 그것을 내뱉었다. 철썩. 전에는 마거릿 생각을 그토록 많이 했는데 언제부턴가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오래된 반창고 밑에 있는 상처 같았고 에디는 그 반창고에 점점 익숙해졌다. 철썩. 대상포진이 뭘까? 철썩. 파도가 또 부서졌다. 혼자서 굴러가는 이야기는 없는 법. 가끔씩 이야기들이 구석에서 만나고 어떤 때는 서로 완전히 합해지기도 한다. 강 밑바닥에 있는 돌들처럼. 몇 달 전 구름 낀 밤 한 청년이 친구 셋과 함께 루비가든에 놀러왔다. 이제 막 운전을 시작하는 니키라는 청년은 열쇠 뭉치를 갖고 다니는 데 익숙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동차 열쇠만 빼서 재킷 주머니에 넣고 재킷은 허리에 묶었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니키 일행은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기구란 기구는 모두 탔다. 독수리 비상, 우주선, 유령 열차 등등. 그리고 프레디 낙하라는 놀이기구도 있었다. 손을 뻗어봐! 한 사람이 소리치자 모두 공중에 손을 뻗었다. 그들은 실컷 놀고 나서 날이 어두워지자 주차장으로 갔다. 지친 몸으로 웃음을 터뜨리며 시원한 맥주를 들이켰다. 니키는 재킷 주머니에 손을 넣어 열쇠를 찾았다. 그가 욕설을 내뱉었다. 열쇠가 없어졌던 것이다. 에디는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았다. 바다 위에서는 다이아몬드 같은 햇살이 잔잔한 파도 위에서 춤을 추었다. 에디는 햇살의 재빠른 움직임을 바라보았다. 그는 전쟁에서 돌아온 후로 자기 발을 그렇게 움직여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마거릿과 스타더스트 밴드쉘에 들어가 있을 때 에디는 근사했다. 에디는 근사했다. 그는 눈을 감고 두 사람을 하나로 엮어준 노래를 떠올렸다. 영화에서 주디 가울랜드가 부른 노래였다. 머릿속에서 부서지는 파도 소리와 놀이기구를 타는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뒤섞였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게 만들었죠. 철썩. 그러고 싶진 않았는데 철썩. 사랑하게 만들었죠. 와! 당신은 알았죠. 그 모든 걸. 철썩. 알았죠. 에디는 어깨를 잡은 마거릿의 손길을 느꼈다. 그리고 손길을 더 가까이 느끼기 위해 눈을 꼭 감았다. 저기요. 에디는 어린 소녀의 목소리에 눈을 떴다. 8살쯤 되었을까? 아이가 햇빛을 가리며 에디 앞에 서 있었다. 왜 더 철썩 따라해요? 뭐야, 왜 더 따라해? 놀리는 거죠. 본격 철썩 방송이라고요? 이제 또 6분 뒤면 책을 읽는 시간이 마무리되니까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흥미진진합니다. 금발의 곱슬머리에 만화에 나오는 오리가 그려진 연두색 티셔츠와 반바지 차림이었다. 에이미. 그애는 아이 이름이 에이미라고 생각했다. 에이미 아니면 애니일 것이다. 왜? 아이 엄마나 아빠를 본 적은 없지만 여름이면 자주 오는 아이였다. 아. 실례해요 에디 메인테넌스 씨. 그냥 에디라고 부르렴. 에디 할아버지? 그래. 부탁인데요. 소녀는 기도하듯 손을 모아주었다. 동물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네? 에디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고개를 들었다. 셔츠 주머니에서 담배 파이프를 청소하는 철사 같은 노란색 기구를 꺼냈다. 이럴 때를 대비해 늘 갖고 다니는 물건이었다. 와, 신난다. 소녀가 손뼉을 치며 말했다. 에디는 파이프 청소 기구를 비틀기 시작했다. 엄마는 어디 계시니?
놀이기구를 타고 있어요. 널 혼자 남겨두고? 아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엄마는 남자친구랑 있어요. 에디가 고개를 들었다. 그는 파이프 청소기구를 구부려 고리 몇 개를 만들고는 서로 엮었다. 이제는 손이 떨려서 예전보다 시간이 더 걸렸지만 곧 머리, 귀, 몸통, 꼬리가 만들어졌다. 토끼예요? 아이가 묻자 에디가 눈을 찡긋했다. 고맙습니다. 신이 난 아이는 몸을 획 돌려 뛰어갔고 에디는 5시 이마에 땀을 닦고 눈을 감았다. 벤치에 몸을 기대고 옛 노래를 기억하려 애썼다. 갈매기가 머리 위를 날아가며 끼룩대고 울었다. 사람들은 마지막 말을 어떻게 선택할까? 그 말의 무게를 알고 있을까? 또 그 순간 현명한 말을 하게 될까? 에디는 83번째 생일을 맞을 때까지 좋아하는 사람을 죄다 잃었다. 어떤 이는 젊어서 죽었고 어떤 이는 늙도록 살다가 병이나 사고로 떠났다. 장례식에 가보면 조문객들은 고인과 나눈 마지막 대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죽을 걸 아는 사람 같았어요 라고. 하지만 에디는 그런 말을 묻지 않았다. 때가 오면 오는 거고 그걸로 끝이 아닌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럴듯한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멍청한 말을 하고 죽을 수도 있지 않은가. 에디는 무슨 말을 할까? 굳이 밝히자면 에디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물러서요였다. 그러나 에디는 말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소리를 들어야 했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 멀리서 쿵쾅대는 락 음악 소리, 꼬리에 광고문을 매단 소형 쌍발기 엔진 소리, 그리고 이 낯선 목소리. 하느님 맙소사, 여기 좀 보세요. 에디는 감긴 눈꺼풀 밑에서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느꼈었다. 그는 루비가든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면서 그곳에서 나는 모든 소리를 알게 되었다. 잠깐만요. 고. 그런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들 수도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이 목소리는 자장가가 아니었다. 맙소사, 여기 좀 보세요. 에디는 벌떡 일어났다. 팔이 굵은 여자가 쇼핑백을 들고 손짓을 하며 비명을 질러댔다. 사람들이 그녀 주변에 모여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에디는 곧 상황을 알아차렸다. 새로 들여놓은 고공 낙하 놀이기구인 프레디 낙하의 커트 한 칸이 기울어져 있었다. 남자 둘, 여자 둘인 승객 4명은 미친 듯이 안전판을 붙들고 있었다. 뚱뚱한 여자가 다시 소리쳤다. 맙소사, 저기 사람들이 떨어지겠어요. 에디의 허리띠에 걸린 무전기에서는 누군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에디! 그가 단추를 누르고 대답했다. 나도 봤어. 빨리 안전요원을 불러. 어서 빨리. 바닷가에 있던 사람들이 소방훈련이라도 하듯 손짓하며 달려왔다. 봐요, 저기 하늘, 놀이기구가 뒤집혔어요. 에디는 지팡이를 들고 승강대 부근에 있는 안전구물 쪽으로 걸어갔다. 엉덩이 부근에서 열쇠 뭉치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가슴이 방망이질을 했다. 프레디 낙하는 2개의 카트가 가슴 쪼이는 속도로 떨어지다가 마지막 순간에 유압에 의해 정지하게 만드는 기구였다. 어떻게 카트 한 칸이 저렇게 느슨해졌을까? 카트는 꼭대기에 있는 출발대에서 몇 미터 아래로 기울어져 있었다. 내려오다가 마음을 바꾸기라도 한 것 같았다. 에디는 사고 지점에 도착하자 숨을 멈춰야 했다. 도민게지가 달려나오다가 그와 부딪힐 뻔했다. 에디가 그의 어깨를 잡고 황급히 말했다. 에디의 손힘이 너무나 세서 도민게지는 얼굴을 찡그렸다. 내 말 잘 들어! 잘 들으라고! 위쪽 출발대에는 누가 있지? 윌리요. 그래? 그럼 윌리가 비상제동장치를 눌렀을 거야. 그래서 카트가 매달려 있는 거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윌리에게 안전제동장치를 수동으로 풀라고 말해. 그래야 사람들이 내릴 수 있으니까. 알았나? 안전제동장치는 카트 뒤쪽에 있으니까 윌리에게 몸을 쑥 내밀라고 해야 돼. 알았나? 그런 다음에는 윌리와 자네가 함께 손님들을 내려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받쳐주라고. 알았지? 알겠어. 도빈게지가 얼른 고개를 꼬드겼다. 그런 다음 저놈의 카트를 밑으로 내리라고. 무슨 일인지 알아봐야지. 에디는 머릿속에 울렸다. 지금껏 루비가든에서는 대형 사고가 없었지만 다른 놀이공원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다. 브라이튼에서 곤돌라에 볼트가 풀려서 2 사람이 죽었다.
또 원더랜드 파크에서는 한 남자가 롤러코스터 철도 위를 걸어가다가 철로 틈으로 떨어져 겨드랑이가 철로에 걸렸다. 그는 철로에 끼어 비명을 질러댔고 롤러코스터는 그가 있는 쪽을 향해 올라오고 최악의 사건이었다. 에디는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을 밀어냈다. 그는 주위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다들 손으로 입을 막고 도민게즈가 사다리를 오르는 광경을 숨죽이며 지켜보았다. 에디는 프레디 나카의 내부 구조를 기억해내려고 했었다. 엔진, 실린더, 유압장치, 봉합장치, 케이블. 어떻게 카트 한 칸이 느슨해질 수 있었을까? 그는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또 그려보았다. 도민게즈가 위쪽 출발대에 닿았다. 그는 에디가 지시한 대로 윌리를 붙잡았고 윌리가 승객들이 탄 카트 위로 몸을 내밀어 제동장치를 풀었다. 여자 승객 한 명이 윌리에게 뛰어드는 바람에 하마터면 윌리가 출발대에서 떨어질 뻔했다. 밑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입을 벌린 채 숨을 죽이고 있었다. 잠깐. 에디가 혼잣말로 중얼대는 동안 윌리가 다시 시도를 했다. 이번에는 안정장치를 풀었다. 케이블이야. 에디가 중얼거렸다. 윌리가 안정판을 들어 올리자 구경꾼들이 아 하고 안도했다. 승객들은 카트에서 출발대로 재빨리 내려섰다. 케이블이 풀리고 있는 거야. 에디가 울었다. 프레디 나카의 밑바닥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2번 카트를 올리는 케이블이 지난 몇 달간 꿈쩍하지 않은 도르래와 계속해서 마찰했다. 도르래가 꿈쩍하지 않아서 케이블이 점점 달고 있었지만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누군들 알아차릴 수 있겠는가? 기계 안으로 들어가 보지 않는 이상 아무도 문제를 알 수 없었다. 멈춰진 도르래에는 작은 물체가 쐐기처럼 끼어 있었다. 우연한 순간에 거기에 떨어진 물건, 바로 자동차 열쇠였다. 브레이크 풀지 마! 에디가 양팔을 휘저으며 소리쳤다. 이봐! 이보라고! 케이블 때문이야! 브레이크를 풀지 말라고! 쾅 떨어질 거야! 에디의 목소리는 구경꾼들의 소리에 파묻혔다. 윌리와 도밍게즈가 마지막 승객을 내놓자 모두들 환호했다. 네 사람 모두 다 무사했던 것이다. 그들은 출발대 위에서 서로 포옹했다. 도밍게즈! 윌리! 에디가 소리쳤다. 누군가 부딪히는 바람에 허리에 찬 무전기가 땅에 떨어졌다. 에디가 무전기를 집으려고 허리를 굽히는 순간 윌리가 조종실로 갔다. 그가 초록색 단추를 눌렀다. 에디가 고개를 쳐들었다. 안 돼! 안 된다고! 누르지 마! 에디가 구경꾼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물러서요! 그의 벼락같은 경고에 사람들은 정신을 차렸다. 모두 환호를 멈추고 흩어지기 시작했다. 프레디 나카 부근이 텅 비었다. 그 순간 에디는 죽기 전에 마지막 얼굴을 봤다. 여자아이가 놀이기구의 승강대 바닥에 넘어져 있었다. 누군가 아이를 밀어넣은 것 같았다. 아이는 콧물을 줄줄 흘렸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파이프 청소 기구로 만든 토끼를 갖고 간 바로 그 아이. 에이미? 아니 애니던가? 엄마. 아이는 가슴을 들먹이며 울어댔다. 엄마. 에디의 시선이 소녀에서 기구에 매달린 카트로 옮겨갔다. 시간이 있을까? 아이를 구할 수 있을까? 쾅! 너무 늦었다. 기구에 달려있던 카트들이 떨어지고 있었다. 맙소사, 브레이크를 풀었구나. 에디에게는 모든 것이 물속의 움직임처럼 느리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아픈 다리를 끌었다. 통증이 너무 심해 주저앉을 뻔했지만 한 걸음 크게, 또 한 걸음 크게, 그리고 앞으로 나아갔다. 기구의 굴대 안에서는 마지막 케이블 가닥이 툭 끊어졌고 이제 유압선까지 찢어져 버렸다. 2번 카트가 멈추지 못하고 뚝 떨어질 상황이었다. 마지막 순간 에디는 온 세상의 소리를 다 듣는 것 같았다. 멀리서 들리는 비명소리, 파도소리, 음악소리, 바람소리, 밀려오는 소리. 그는 낮고 시끄럽고 거슬리는 소리가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자신의 목소리임을 깨달았다. 소녀가 양팔을 휘저었고 에디는 달려갔다. 다친 다리가 자꾸만 거치적거려서 반은 날고 반은 뛰다시피 아이에게 갔다. 철제 승강대에 발을 디디다가 셔츠가 걸리는 바람에 살이 찢겼다. 에디 페인 메인트넌스라는 글자 바로 아래였다. 두 손이 느껴졌다. 그의 손에 작은 손이 잡혔다. 아찔한 충격,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번쩍하는 빛.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뚜둠. 오늘 책을 (34페이지까지) 읽어보았는데요. 남은 시간은 우리 레이즈랑 소통을 좀 하고 방송을 종료를 할 건데 일단 굉장히 재밌네요. 네, 조코코님이 추천해주신 이 책 되게 재밌네요.
앞으로 또 우리 추천해주시는 많은 책들을 함께 읽을 테니까 많은 추천 부탁드리고, 이 책은 꼭 제가 끝까지 읽어보고 공카에 제가 독후감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히 추천해주셔서. 제가 너무 귀여워서 저를 깨물고 구치소를 가겠다고요? 저 깨물면 구치소 가나요? 이제 가벼운 것부터. 놀이공원. 저는 일단 놀이공원을 많이 안 가봤어요. 놀이기구를 제가 놀이기구를 잘 탈까요? 못 탈까요? 잘 탈까요? 못 탈까요? 직원 자꾸 울었다고, 애걸복걸했다고 다 얘기했어요? 녀석들. 내가 얘기한 적도 있는 것 같고. 일단 저는 놀이기구를 되게 못 타요. 진짜 못 타요. 되게 무서워하고 진짜 못 타요. 진짜 이게 장난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못 타요. 엄청 못 타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뭔가 내 몸을 어딘가에 맡겨서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게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렇다고요. 그리고 이제 죽음에 대해서, 레이즈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저는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인가? 혼자 방에 누워 있는데, 그때 제 방 구조가 이제 침대 옆 그 엄청 큰 창문, 그러니까 창문 엄청 큰, 뭐라 해야죠? 뭐라 그러지? 발코니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엄청 큰, 그러니까 전면이 거의 창문 수준으로 엄청 큰 그곳에 바로 옆에 침대가 있던 구조였고, 2층이었는데 그때 살던 집이 밤이 되면 달빛이 들어오는 곳이었어요. 왜인지 모르겠는데 2층인데 달빛이 들어왔어요. 가로등을 제가 삭삭한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비 오는 날이었어요. 제가 비 오는 날 창문에 이제 비 부딪히는 소리 되게 좋아하거든요. 비를 안 좋아하는데, 제가 비를 안 좋아하는데 상쾌한 곳에서 내리는 비를 보고 듣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내리는 비를 보면서 소리를 듣고 있는데, 그때 한 새벽 1시? 저 옛날부터 늦게 잤거든요. 초등학교 때도 늦게 잤어요. 새벽 1시, 2시쯤에 이제 가만히 누워있다가 왠지 모르게 갑자기 이제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죠. 어릴 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한 생각을. 사실 지금도 가끔 하겠는데, 도대체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건지, 죽었을 때 내 모습은 어떠한 시점에서 저장이 되어서 죽었을 때 그 모습이 되는 건지, 내가 이승에서 인연을 맺은 사람들은 저승에 가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저승에 가서는 기억을 다 잊어버리는 건지, 저승은 있는지. 저희가 잘 때 이제 아예 꿈도 안 꾸고 그냥 눈을 감았다 떴는데 아침일 때처럼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그냥 잠들어 버릴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죽었을 땐 나는 그렇게 끝나버리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죽음이라고 느낄 수 없게 내가 끝나버리는 건지.
근데 초등학교 때 근데 죽을 뻔한 적은 아니고 이제 뭐라 계곡이라고 하나 냇가로 하나 뭐 하여튼 그런 곳으로 가서 놀고 있는데 다 같이 가족이랑 제가 엄청 깊은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게 물에서 놀다가 저수지 같은 느낌이었는데 발을 잘못 디뎠는지 아니면 제가 넘어가면 안 될 곳을 넘어갔는지 확 한 번에 그냥 훅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제가 형이 저한테 얘기해놓은 제가 폭포 밑에로 이제 빨려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폭포에서 이렇게 밑으로 빨려 들어가면 그 폭포가 만들어내는 수압과 그리고 그 회전율 때문에 절대 나올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1초 만에 저희 형이랑 친척 형이 와서 이제 저를 구해줬었는데 이렇게 자기가 참 빠지고 저를 위로 올려서 이제 사촌 형이 저를 받고 저희 형은 이제 자기가 힘이 셌거든요. 우리 형이 자기가 이제 힘으로 올라왔는데 이제 그때 이제 주마등이라고 하죠. 근데 없었어요. 그냥 잠깐 정신을 잃었었던 것 같아요. 픽 하고 죽음이 과연 그런 것인가 생각을 하다가 어릴 때 이제 너무 생각을 깊게 해서 한 1시간 정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하다가 무서워서 울고 제가 살면서 제가 별로 안 울거든요. 저 잘 안 울어요. 눈물이 많았는데 옛날에 엄청 많았다. 아기 땐 진짜 눈물 많았어. 지금 이제 좋은 일 있을 때 울려고 아껴두고 있죠. 그 자리가 생기면 펑펑 울 것 같은데 어쨌든 1시간 반 정도 생각을 하다 새벽에 너무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옆으로 달려가서 엄마 옆에서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그냥 죽음은 자연스러운 거고 죽어도 엄마랑 너랑 형이랑 이렇게 아빠는 가족은 저승에서 또 만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해줬던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뭐 죽음이 여전히 싫고 저는 죽는 게 싫지만 그냥 그때부터는 조금 레이즈들도 어린 친구들이 많잖아요. 가끔 이제 사춘기 10대 중후반 때는 그런 죽음에 대해 생각할 때가 되게 많은데 20대 때도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오늘과 그리고 행복한 내일을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짧게 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34페이지를 읽는 제 머릿속에 남았던 키워드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첫 번째가 놀이공원, 두 번째가 죽음이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마지막 말. 그 아까 에디가 물러서요라고 마지막 말을 했잖아요. 마지막 말을 그냥 막 무슨 말을 하고 싶어요라기보다는 제가 너무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한 천년 만년 우리 레이즈는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쵸? 우리 행복하게 살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언제 죽을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말을 그 어떤 찜찜함도 없게 잘 하고 가고 싶어요. 상대방이든 나한테든. 혹시 제가 마지막에 뭔가 말할 수 있다면 저는 그냥 참 감사한 삶이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할 것 같습니다. 과분했고 감사한 삶이었습니다. 그런 방금 알았는데 480살이래요. 제 수명이요? 오. 2개월마다 유언을 써보라고요? 왜요? 그럼 너무 무섭지 않아요? 저는 딱 한마디밖에 못하게 된다면 무슨 말을 할 거냐고. 살면서 제가 한 단어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요?
어렵네요. 어렵다. 어렵네. 되게 어렵다. 생각을 깊게 하게 되네. 내가 한 단어만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어렵네. 어렵네요. 언젠가 꼭 생각을 해볼게요. 죽기 전에 발칙하게요. 발칙하게. 좋죠. 누구도 슬퍼하지 않을 말이었으면 좋겠다. 어쨌든 마지막 말에 대해서는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자존감에 대해서 이게 자존감이라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어렵지만 자존감이 많기도 하고 되게 적기도 해요. 대부분이 되게 적은 상태에서 살아가는데 스스로한테는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편이고, 근데 뭔가 내가 갖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내 멤버들, 나의 노래, 그러니까 제 싱잉 말고 제 송 혹은 뭐 저희 팬분들, 그런 뭔가 제 주변에 함께 하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자존감이 강한 편인데 제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은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조심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그게 있는데, 자존감은 적당한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적당한 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은. 근데 혹여라도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저는 자존감이 떨어질 때는 제 주변을 되게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난 왜 이렇게 못났을까? 왜 이렇게 나는 그냥 왜 이렇게 난 노래를 못하지? 왜 이렇게 난 춤을 못 추지? 왜 이렇게 나는 바보 같지? 왜 이렇게 난 노래를 못 쓰지? 왜 난 저렇게 누구처럼 저렇게 창의적인 사운드와 창의적인 멜로디를 만들 수 없는 거지? 아니면 나는 왜 저렇게 누구처럼 멋있을 수 없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쯤에 저는 항상 제 주변을 생각해요. 저와 함께 하기로, 저와 함께 열심히 살아서 꿈을 이루기로 결심해주고 잘 따라와준 멤버들, 저를 믿고, 그리고 저희 팀을 믿고 저희의 노래를 사랑해주시고 저희를 열심히 응원해주시고 있는 우리 레이즈, 그리고 아낌없이 투자해주시고 또 아티스트 의견을 적극 반영해주는 우리 회사, 그리고 우리 부모님, 멤버들 부모님들도 저희를 너무 좋아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지금 낮아지는 행위는 내 주변 분들의 믿음에 저버리는 행위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회복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난 좋은 사람이야, 난 잘하고 있어, 뭐 등등. 그래서 우리 레이즈들도 되게 많은 사연을 갖고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항상 사연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그 사연을 조금만 뚜껑을 열고 들여다보면은 되게 본질은 다 비슷해요. 다 그러니까 옆에 ENY가 있으니까 좋은 에너지는, 그리고 좋은 영향은, 또 좋은 노래는, 또 좋은 모습은 함께 만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도 레이즈를 통해서 힘을 얻고 있으니까 레이즈도 우리로 인해서 힘을 얻을 수 있게
저희가 더 잘할 테니까 저희와 함께 걸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우리는 레이즈를 진짜 우리의 별이고 빛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열심히 하거든요. 네, 레이즈가 많이 슬퍼하면은 빛의 밝기가 낮아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정말 조금만 반짝이고 있어도 이에너가 찾아갈 테니까 그 빛을 꺼트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의 책장을 한 줄 정리를 해볼게요. 한 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고 있어. 일단 우리 댓글을 좀 읽어야겠다. 덕분에 행복하다고. 저희 덕분에 행복하죠. 음악 해줘서 고맙다고요? 많이 모자란 음악 들어줘서 항상 고마워요. 고양아, 되게 저를 고양이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많네요. 고양이 되게 까칠하지 않나요? 저 되게 까칠한 사람 아닌데. 아닌가? 까칠한가? 근데 약간 그런 말 많이 들었죠. 멤버들도 그렇다시피 되게 첫인상이 무섭다라는 소리도 많이 듣고. 근데 저 되게 저만큼 따뜻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족제비 신선하네. 힐링 방송. 신규 형 같은 사람을 알게 되어 좋아하는 거 너무 감사하고 좋다. 정말 항상 고마워. 이거 저 좋아하면은 쉽지 않을 텐데요. 출구가 없어갖고. 진짜 새삼스럽게 너무 좋다. 책 추천해주신 분이죠? 좋은 책 추천해주셔서 감사해요. 잘 읽고 독후감 꼭 쓰겠습니다. 그리고 꼭 공카 그 닉네임과 이 V앱 닉네임을 통일시켜주세요. 알겠죠? 자존감 내가 어떨 땐 높다 그랬잖아요. 저 우울증 때문에 3년 동안 상담도 안 나고 오빠를 좋아하거나 다 나왔어요. 고맙다고 싶었어요. 저의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제가 더 잘할게요. 어떡해, 많이 힘들었겠다. 자존감 낮을 때 시선을 바꾸는 게 참 중요한 건데 시간이 다른 사람이 그럼요.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점에서 나를 보았을 때 굉장히 깎아내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가 믿고 있는 사람이랑 되게 깊은 대화를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날 이렇게 생각해주고 있었구나, 뭐 이런 거. 저희는 실제로 저희 멤버들께 되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비판할 땐 진짜 한없이 비판하죠. 아시다시피 되게 우당탕탕하잖아요. 막 서로 막 못 잡아먹고 막 난리잖아요. 특히 건이랑 정훈이 보면 진짜 현실은 난리도 아니거든요. 어쨌든 근데 그렇게 막 서로에 대한 뭐 작품에 대해서 물론 비판을 하죠. 비난 말고 비판도 하는데 가끔 되게 진지하게 서로에 대한 깊은 칭찬을 할 때가 많죠. 저희는. 그러니까 우리 레이즈도 주변에 있는 진솔한 친구들과 함께 그런 얘기를 나누면 좋습니다. 처음엔 되게 오글거리는데 하다 보면 쉬워요. 알겠죠? 맞아요. 내지어 나를 바로 깎아버릴 때가 진짜 많아. 저도 그래요. 저는 그래서 우리 레이즈의 평가를 봅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 많이 달아줘야겠죠. 공카 댓글도 많이 달아주고 편지도 많이 써주고 제가 그걸 얼마나 힘이 많이 드는데요. V앱은 항상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고. 많이 생각하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럼 뭔가 막 힘들지 않아요? 저 노래 추천장에서 사막별 추천했다가 노래 취향 같다고 연락 와서 사귀다가 올가을 결혼해요. 고맙습니다. 예? 진짜요? 우와. 좋죠. 어머, 어떡해, 축하드립니다. 어떡해, 화이팅, 행복하세요. 우와. 너만이 가능해 날 살만하게 해. 그러네. 공과 편지 하나도 빠지면 다 보죠. 다 봐요. 몇천 개, 몇만 개가 돼도 다 볼 생각이에요. 라온, you're so cool, sweet, perfect, and I love you. I love you, race too. 오빠가 얘기해주는 오빠의 가치관 듣는 게 너무 좋아요. 더 많이 얘기해주면 좋겠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울지 마세요. 자주 써야겠는데요. 자주 써주세요. 정말 좋습니다.
그게 왜 주접이에요? 그럼 좋은 거죠. 칭찬이고 좋은 말이죠. 저 되게 주접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더 마음껏 부르주셔도 됩니다. 가끔 그런 건 조금 민망해요. 막 그 뭐 벽 치다가 원룸 됐어 이런 거. 천재 같아 그런 거. 이제 10분 딱 5분 뒤에 이제 V앱을 종료를 할 건데요. 4분 뒤죠. 4분 30초 뒤에. 네. 공과 편집은 히히 이러면서 웃을 때 아니에요. 생각보다 아무 말도 안 하면서 봐요. 그냥 너무 감사하다 그냥 이게 속으로 되게 많이 느끼는 타입입니다. 가끔 혼자 웃으면 웃길 때도 있어요. 되게 웃긴 거 가끔 막 써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허쉬 초콜릿 막 제가 너무 달콤해요. 그럼 제가 덜 달콤해져야 돼서 허쉬 초콜릿 좋아하는데. It was a good day. Yes, good day. Yes. 외국인 남자친구가 한국어 하나도 못하는데 사막배를 처음 듣고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음악이면 대단해요. 어머, 혹시나 나중에 이엔와이가 첫 콘서트를 하게 된다면 꼭 남자친구분이랑 이제 남편분이시겠네요. 손잡고 오시면 저희가 스포트라이트를 비춰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어떡해. 감사합니다. 가사가 아름답죠. 하하. 오늘 V앱 어땠어요? 자세 연기 자존감이 올라갔네요. 왜요? 너무 못했어요. 다음엔 진짜 내가 잘해줄게요. 나 오늘 다리 길이 아마존강 같아. 저런 거요. 저렇게 민망해요. 귀현스 내일도 V앱 하네요. 그 이제 내일 라지너 그거는 이제 그 매니저님께서 뭔가 만드는 콘텐츠를 저한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저는 그런 건 진우랑 어빈이가 훨씬 더 저보다 잘하고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거라고 해서 그러면은 라지너 먹방도 했었으니까 같이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해서 그렇게 해서 하게 되었어요. 네, 재밌는 방송입니다. 뭔가를 만드는 방송이에요. 되게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규현아 너 별자리는 바뀌었던데 내 옆자리로. 우와. 지금 냉동실에요. 실내에서 부여봐 심장 녹아내려서 머리부터 발까지 택시비 3,000만 원. 이야. 라이브보다 심장 녹아 냉동에서 히말라야 정상까지 와버렸네요. 얼마나 똑같은 티 뭐예요? 큐티 프리티. 이야 대단들하다. 진짜 대단해요. 재밌어. 그거 모르는 1995년 12월 19일부터 완벽의 정의가 신규현이었음. 저는 결핍의 결정체입니다. 결핍 덩어리예요. 오늘 이렇게 또 보이스 온리로 이거 뭔가 진짜 되게 재밌네요. 혹시 밴드 아니야? 마이 허즈 밴드. 와우. 뭘 자꾸 만지작거리냐고요? 저 조명 만지고 있어. 종교가 뭐예요? 저는 레이즈를 믿습니다. 오빠 제 약혼자. 이야 멋있다는 말이 너무 어려워서 라온으로 외웠어. 핸섬도 두 글자고 라온도 두 글자예요. 핸섬. 와 이런 일부터 일주일은 6일에 너희들 목이 빠져버렸거든. 와 오늘 책은 필터링 할 게 없었네요. 맞아요. 오빠는 노래할 때 오마이갓이라고 하면 내가 오마이미라고 해야 되니까. 우와 섬출시했어. 오빠를 설명하자면 베를린이야. 왜요? 베를린 수도. 독일의 수도에 독일 수도 있어. 독일의 수도여서 독일 수도. 치명적인 독일 수도. 독일 수도야. 와 그만해 이제 저 꺼야 돼요. 딱 1분만 있다 끌게요. 재밌어. 오늘 방송 오늘 어떻게 오늘의 책장은 좋은 한 페이지 한 줄. 저는 제 마지막 순간에
감사했다고 꼭 말할 수 있도록 항상 열심히 할 거고요. 그리고 제 마지막 순간에 많은 사람들의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게 항상 제 주변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책을 읽고 또 독후감 써서 낼게요. 고마워서. 항상 감사합니다. 가지 말라고. 가야 돼요. 울지 마세요. 네, 소중한 사람을 나옵니다. 기다릴게요. 내일 봐요. 내일도 V앱 하잖아요. 더 많이 만나요. V앱이라도 많이 해야지 우리. 마스크 꼭 잘 쓰고 다니고요. 알겠죠? 손도 잘 씻고 밥도 잘 먹고. 좋아할 수 있는 게 행운이야. 제가 행운입니다. 레이지를 만난 게. 사랑해요. 잘 자고 내일 출근 화이팅. 안녕.